예, 저희가 앞에서 이제 증시에 대한 정리는 쫙 해드렸고 주요 특징주들도 정리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거시경제 매크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3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5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뭐 일주일 사이에 10%포인트씩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과연 통화 정책에 대한 또 시장 흐름들 그리고 영향력들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미국의 여전히 강한 고용 지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시장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명앵커가 잠시 자리를 개인 사정으로 비웠거든요. 너무 잘 됐습니다. 네, 1대1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박사님 어떤 얘기 준비하신 거예요? 네, 앞서 박근영 부장님이 뭐 좀 돈이 될 만한 네.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경제 얘기니까 좀 딱딱하겠죠. 네. 그런데 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매크로가. 그래서 조금 오면서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드렸지? 한번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1월 10일 날 이제 퇴근길 라이브에 이제 한 달 전쯤이죠. 네. 그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기가 조금 밋밋할 거다 올해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2010년에서 2019년 팬데믹 이전보다는 올해 경기가 거기 장기적으로 비교했을 때 성장률은 조금 낮은 편이고 좀 나라마다 조금 차별화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성장률은 조금 낮고 물가는 2010년에서 2019년 뭐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큰 변수는 좀 금융 경색, 신용 경색이 아닐까.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높은 데 걸려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좀 신용 경색이 변수인데 조금 그 2월 1일 날인가요? 뉴욕 그 커뮤니티 뱅크 코프죠. 조금 주가가 하루에 많이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이조라 은행 또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엮여서 좀 주가가 흔들렸는데 조금씩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조금 뭐 그때 좀 연초에 봤던 게 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아무튼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 2번의 고비가 있을 텐데 그 첫 번째 고비는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스케줄과 궤적과 시장의 기대가 조금 좁혀지는 과정에서 많이 벌어져 있는 그 괴리가 조금 좁혀지면서 한번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두 번째 고비는 아무래도 이제 신용 경색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붉어지면서 그걸 어떻게 시장이 이겨나가느냐, 이제 그게 좀 관건일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뭐 몇 가지 미국 경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좀 초점이 마켓에서는 매크로보다도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장주 과열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장주 과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 증시가 이제 조금 뭐 어쨌든 PBR 이슈라든지 최근에 조금 미국 증시와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겠지만 좀 이게 한국 증시의 좀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을 어떻게 볼 건지 한 3가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사실 궁금해서 시간이 된다면 제일 마지막에 한번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고, 보내주신 그 그림 봤더니 그 세계 증시는 위험한 서커스 중이다. 예. 그림도 서커스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3가지 축이 뭘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앞에서 뭐 미국 경기도 얘기해 주셨고 성장주 과열, 그다음에 한국 증시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미국 경기부터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미국 경기는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서커스 경기 제목을 올해 세계 증시는 위험한 서커스다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았는데 세계 이벤트도 많고 경제도 좀 까리하고 정치적 이슈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심은 경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미국 경기를 보면 지난 1월 31일 날 IMF에서 지금 한 3, 4개월 만에 이제 뭐
1월 달에는 정기적으로 중간 리바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IMF의 경제 전망이 나와서 미국 경제가 지난 10월 달 전망보다는 조금 IMF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올렸어요. 그렇죠. 네. 경기가 좀 업되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미국 경제가. 그리고 물가는 이제 조금 더디게 안정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디게 안정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봤고요. IMF도. 저도 역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긴 하더라도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위에 부채 소음이 여전히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요. 네. 뭐 디테일을 보실까요? 지금 IMF에서 전망한 거는 미국 경제를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했어요. 네.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향 조정을 했고요. 중국은 뭐 0.4% 포인트를 상향 조정했고 유로존은 또 0.3% 포인트 하향 조정했네요. 네. 그러니까 2013년에 비해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폭이 굉장히 큰 편이죠. 중국과 더불어서 조금 큰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가 전망을 이 노란색 선이 전망인데 올해 전망인데 네. 그동안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걸로 이제 IMF는 전망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물가를 조금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IMF 자료입니다. 지금 빨간색 선이 노동인데요. 네. 레이버인데요. 피크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피크 때라는 게 2023년 6월이 수치겠죠. 네. 9.1% 찍었을 때 CPI가 그때에 비해서 CPI의 노동의 기여도는 오히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게 조금 낮아지겠지만 작년 11월 수치니까요. 올해 이게 낮아지겠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23년 피크 때 2022년 6월에 피크 때 9.1%의 CPI를 찍을 때보다 지금 작년에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은 CPI에 대한 기여도가 오히려 올라갔다. 다른 것들이 에너지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를 매개로 한 뭐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심히 떨어졌는데 네. 정말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서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조금 더 고용시장이 식는 거를 우리는 보고 싶다. 서비스업 물가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재확인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미국 경제가 올해는 노동시장이 조금 서서히 어떻게 조금 식을지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인건비는 계속 네. 상승하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에 이제 그 1월 고용지표 신규 일자리가 35만 3천 건, 굉장히 1월 달이 추운 한 달이었는데 인건비가 4.2%인가요? 네. YOY로 4.2% 찍었고 전월비로는 0.6% 올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인건비 상승률이고요. 지금 마침 이제 분기별 ECI가 나왔지 않습니까? 고용비용지수가 나왔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게 2002년부터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제가 여기까지는 떨어지기를 연준 위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FOMC에서 좀 기다리고 싶다. 기존 데이터가 조금 더 지속돼서 2%의 물가 확률이 달성 확률이 조금 높아지기를 좀 기다린다라는 얘기는 요 고용 비용 지수 그리고 조금 미국의 민간 구인 건수 아직도 900만 건이거든요. 다달이 발표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700만 건 정도로 200만 건 정도 더 내려와야 되고 ECI 분기별 발표되는 고용 비용 지수는 지금 4.2%인데 한 3.0까지는 이제 내려오면 뭐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어제 일요일 날 방송 CBS에 나온 그 녹화 방송이거든요. 보니까 어쨌든 뭐 그때 FOMC의 의견이랑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2%를 달성할 때 내리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괴리가 벌어져 있으니까 연준 위원들이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단 상태. 네. 그러니까 뭐 둔화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네. 일정 수준까지 내려와야 네. 예. 뭔가를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네. 얘기와 함께 맹앵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네네네. 지금 세계 경제 얘기를 하는데 세계 경제 지금 네, 재미없는 세계 경제 얘기하고 제가 있습니다. 제일 재밌어요. 네. 세계 경제. 양말이 그래서- 한 장 없네요. 제가 화장실 다녔는데 네, 네, 네. 박사님 이야기를 더 잘 들으려고 네. 세수하고 왔어요. 아, 세수. 예. 네. 약간 졸려가지고 네. 처음에 세수하고 왔습니다. 일단 네. 말씀하세요. 졸게 근데 애들이 만드는데. 이 고용 시장이 네. 그 박사님이 이전에 생각하시던 것보다 떨어지는 속도, 식는 속도가 좀 슬로우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뭐 지금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0만 건 정도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네네. 다달이 발표되는 신규 비농업 일자리 수도 뭐 한 15만 건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내려오고 있죠. 네, 그리고 지표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계조사 다르고 뭐 기업조사 다르고 맞아요. 좀 헷갈리고 있고 또 1월 달에는 또 날씨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좀 연준위원들이 헷갈릴만 합니다 지금. 그리고 1월 고용은 또 계절 조정도 하면 확실히 뭔가 더 둔화되는 느낌은 네. 훨씬 더 크긴 할 텐데 네. 일정 수준까지는 못 내려와서 네. 연준 측에서도 좀 더 기다려야 근데 되는 좀 상황이고.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3개월 신규 고용 평균이 28만 6천 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다달이 우리가 보지만 3개월, 6개월 이렇게 봐도 28만 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구인 건수도 아직 아까 900만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도 아직 1.44개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한 1.2개, 1개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고용 비용 지수가 떨어지고 임금 시간당 임금이 이제 안정되고 이제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갈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PC 전월비 연율 기준으로는 한 6월 정도 되면 12개월 평균이 2% 정도에 도달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속도로 보면. 그러니까 5월 수치, 5월 근원 PC를 받아보는 6월 FMC에서는 조금 자신감 있게 액션을 취하거나 진짜 금리를 내리거나 네. 내지는 뭐 6월 달에는 못 내리더라도 네. 7월 달 FMC에서는 7월 31일인데 7월 31일은 인하하겠죠. 지난번 방송에서 박사님께서 7월 정도 말씀하시지 네, 6월로 않았어요? 봤다가 네. 고용 지표도 너무 세고 음. 그래서 7월 31일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더 그때 밀려요? 이러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연말까지 가겠어요. 근데 저는 마켓하고 연결시키면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고 해서 그게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잘 안 꺾이는 거고 그 얘기는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만 실적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으로 서로 퉁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이죠. 맞아요. 경기와 실적이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궤적으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조금 뭐 두어 달 지연되더라도 5월에서 뭐 7월 뭐 내지는 6월 이렇게 지연되더라도 그 사이에 2분기 실적까지 훌륭하게 버티면 네. 뭐 금리 인하 지연됐다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 얘기 좀 해주세요. 2024년, 25년 미국과 이머징 아시아 점진적 둔화, 유럽은 점진적 회복. 아 그런 게 써 있나요? 아, 네. 제가 이 자료요? 다다음 장입니다. 다다음 장. 네네. 이건 IMF에서 전망한 거고요. 아, 그래서 이거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캡처해 왔는데, 네, 딱 눈에 그러니까 보이길래. 24년에서 25년은 뭐 이 친구들도 뭐 열심히 틀립니다. 공부 못하기는 똑같은데, 그래도 저희보다는 잘하니까. 그러니까 추세를 얘네들이 어떻게 보느냐? 미국은 작년을 피크로 조금 내려가는 걸로 보고 있고 유로존은 절대 수치는 낮지만 성장률에 작년을 저점으로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다라는 게 조금 초점이고요. 디테일은 틀릴지라도 그러면 이게 뭘 시사할까? 이게 2025년 실적 쪽으로 조금 더 근접할 때, 뭐 2024년 올해도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 전망치가 만약에 이대로 나온다. 유로존하고 미국 경제의 그로스 모멘텀, 소위 매크로의 성장 모멘텀이 조금 엇갈린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달러가 조금 약해질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또 미국 부채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 예, 그래서 좀 유로존 경제 물론 이제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유로존과 뭐 미국의 단지 뭐 실질 성장률 차이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 성장률이 만약에 이렇게 극명하게 조금 엇갈린다면 아마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좀 달러 약세가 조금 시원치 않을 것 같고요. 달러가 좀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난 주말에도 103.9인가? 네. 그리고 금요일날 달러 인덱스 올랐거든요. 장중에. 그렇게 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절대 수치가 미국이 높다. 성장률이. 그리고 금리도 높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 아직까지 환율 시장에 투영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오히려 가려겠습니다. 저 이머징 앤 디벨로핑 아시아는 중국이 많이 포션이 좀 이머징이요? 네. 이머징은 중국, 인도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는 뭐 그렇다 쳐도 중국은 지금 뭐 미국이 작정하고 박살내려고 박살 내고 있고 오히려 돈 되는 곳만 살아남자 해서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둔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둔화라기보다는 정상화죠. 정상화. 예, 작년이 좀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이었고 지금 1분기 그 뭐 아틀란타 여론에서 4.2% 보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뭐 낮아지겠지만 낮아지더라도 1분기 이대로 가면 한 2.5% 찍힌다는 얘기거든요. 올 1분기가 지금 진행이. 네. 이거는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선생님, 사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해주신 뭐 미국 고용도 다 궁금하고 성장률도 궁금했는데 네. 제가 전체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 이거를 왜 비교하셔서 이걸 만드신 저의가 무엇일까라고 했던 게 방금 화면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2000년 닷컴 버블 때하고 현재 증시하고 비교를 하셨어요. 지금이 버블이라는 건가? 뭐 빠진다는 건가? 괜히 깜짝 놀래서 그때랑 다르고 지금은 어. 건강하다 요 얘기 하고 싶으셨겠지. 어떤 의미로 이걸 비교하셨는지. 그냥 뭐 예전에 해리던트라는 분이 쓴 책에 의하면은 거품은 뭐 정말 지나가 봐야 한다. 그래서 그 예단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제가 거품이다 아니다 어떻게 진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지지난 주에 이제 그 아침 라이브에 이제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올해 미국장에서 AI 거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95년에서 2000년 사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실업률은 굉장히 낮고 금리는 그냥 잔잔하고 네. 물가는 계속 내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를 내렸고 네. 그 당시에 95년에 6.25에서 5.25까지 100bp 내렸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동결을 하고 플랫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골든 패스, 골디락스 이제 그런 경기가 95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을 만든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00년하고 이 표를 보시면은 2024년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네. 나스닥 지수는 뭐 2000년 닷컴 버블 직전 5년간 7배 올랐고요. 지금은 직전 5년이 2.2배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제 2000년 닷컴 버블을 향해 가는 95년부터 2000년 그 어마어마한 과정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좀 얌전한 편이라고 네. 할까요? 주도주를 보시면은 시스코 시스템즈가 그때 10배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뭐 한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근 2년간. 네. 그 당시에도 직전 2년. 네. 나스닥 100 PR은 그 당시에 60배였고요. 고점 찍을 때. 지금은 한 30배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S&P 500의 IT 업종 PR은 그 당시가 50배였고 지금이 30배가 좀 안 되고요. 네. 이 부분까지는 지금이 조금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해서는 기업들이 밸류에이션도 좀 착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네, 양호하다라는 얘기인데 아래 두 개를 보시면은 이거는 조금 집중도가 종목의 집중도가 조금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닷컴 버블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시총 탑 10 기업들의 PER은 그 당시에 43배였는데 지금 30배거든요. 네. 물론 낮긴 하지만 이 탑 10을 제외한 전체 PER이 23배였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17배, 한 18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뭐 액면 그대로 숫자적으로 비교하면 그때에 비해서는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 더 남아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근접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종목의 집중성 이런 그런 굉장히 집중했다라는 거고요. 시총 탑 10 종목의 점유율은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네. 고점을 찍을 때가 33%였는데 2020년 6월로 기준은 했고요. 지금은 올해 1월로 봤을 때 29%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뭐 줄 세워서 탑 10 종목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그러니까 종목의 편중성, 네. 마켓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장난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닷컴 버블 때야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체감을 잘 못했었는데 네. 그때는 되돌아봤더니 진짜 어떤 닷컴만 붙으면 다 올라가던 버블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AI가 실제 우리 생활에 있고 기술력이 나오고 실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도 좀 돌리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시장에 다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지금 뭐 M&M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M&M. 그다음에 메타까지 메타 해서. 플랫폼까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 영원히 갈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물론 영원히 갈 수도 있겠지만 가더라도 그거는 이제 뭐 그 당시에도 인터넷이 인류의 어쨌든 전체적인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고 비즈니스 환경을 바꾸고 이런 거는 맞았지만 너무 특정 종목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과열을 넘어서 버블로 기록됐던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각종 수식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봐줄만 한데 이런 특정 종목 쪽으로 집중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높기 때문에 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말씀하신 게 맞다면 지금은 그래도 뭐 이익을 내는 기업도 있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좋고 기업의 캐시도 좋고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조금 쉬어간다. 쉬어가서 쉬면서 오래 갈 거다. 그래서 볼 오히려 수도 있고요. 어떤 PER 밴드가 레벨업되는 순간이 올 네, 수도 그럴 있는 수도 있죠.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된 상황에서는 오래 못 간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좀 그런 약간 잘못된 믿음인지 너무 이제 쏠림 현상이 쏠림이 너무 커지면 시장이 파열된다라는 거죠. 이제 부러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집중돼 있다라는 거고. 저 때가 코스닥 2,800 갈 때였죠? 2000년에. 그랬죠. 예. 2,700, 2,800 코스닥. 그때 꼭 트레이딩 하던 사람처럼 얘기하네.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뭐 그런 거. 새로운 기술. 예. 맞아요. 저는 그때 얼추 태어났죠. 얼추 태어난 거. 얼추 태어났을 때여서 잘 네. 모릅니다. 그때 뭐 그런 우리 새로운 기술 다음 뭐 이런 종목들의 네. PER이 300배 이랬죠. 우와. 지금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약간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양호하지. 근데 그때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그렇게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 뭐 늦게 동참했지만 네네. 그때 미국이 앞서갔고 그 당시에도 했지만 지금은 좀 미국 일변도로 그렇죠, 맞아요. 완전히 온리 미국만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00년 3월이나 6월 상황, 2000년 정확하게 3월이 나스닥 고점이었는데 그때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끔찍한 비교죠. 왜냐하면 그때 이후에 나스닥이 5,000포인트 찍고 1,0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데 3년이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겁니다. 지금 나스닥 IT 인덱스인데요. S&P 500 IT군요. 지수가 아니고. 네. 이게 IT 지수가 거의 한 1000에서 여기 얼마입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뭐 100이 안 될 것 같은데 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때도 PR이 IT PR이
이게 PER 밴드를 보시면은 40배를 조금 넘었잖아요. 네. 한 50배 갔겠네요. 50배 가까이. 50배까지는 아니고. 네. 지금 30배잖아요, 거의. 네. 예, 그러니까 이게 40배, 그래서 이때는 50배 갔으니까 45배 갔으니까 아직 멀었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게 죽으러 가는 거죠. 속된 말로.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가는 거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40배 갈 수 있어요. 40배 가면 아마 S&P 500이 아마 5,400, 500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4,900이니까 한 13, 4%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 13, 4% 올라가면 아마도 제 계산으로는 S&P IT가 PER 한 40배에 근접하고 닷컴 버블 수준에 근접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즐길 사람은 즐기고 스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야죠. 네. 모험을 즐기시는 분은 즐기는데 현재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쉬었다 가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말씀 주셨듯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네. 없다 보니까 어떤 그때 당시와 경제 규모도 다르고 경제 뭐 파이랄지 실적에 대한 뭐 단위 자체가 지금 다른 상황에서 네. 한번 좀 PR 밴드 자체가 2000년대 이후로 뭐 리- 30배 이상이 디폴트 값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리레이팅. 네네. 근데 뭐 계속 저는 반론을 드리면 네. 시장은 거품으로 갈수록 상당히 아름답게 포장하는 성향이 있더라. 네.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네. 올라갈수록 AI에 대해서 더 아름다운 포장을 할 거다. 당연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사님. 그 금융위기 이후 코스피와 나스닥 추이 요게 페이지가 한 3개 정도 넘기시면 있는 것 같은데. 네. 야, 이거는 좀 심하지 않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왜 13년을 기준으로 봤냐면요. 네. 그 전 차트를 보시면은 2013년까지는 12년까지는 코스피가 아웃퍼폼했습니다. 네. 나스닥을. 그리고 2013년 정도부터 언더퍼폼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 페이지에 제일 끝에 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은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수출 증가율이 끌고 가지 못하는 시기가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입니다. 네. 물론 2017년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표가 평균을 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 2013년부터는 뭔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현격하게 언더퍼폼하는 펀더멘탈 이유가 논리적 이유가 존재했다라는 것이고 왜 그러면 2013년부터 이렇게 언더퍼폼 했냐? 2017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한 시간 설명드려도 모자라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출 구조가 수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기예요. 네.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샌드위치 경쟁력에 네. 그리고 중국의 중저 성장, 고도 성장에서 중저 성장으로 가면서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이때부터 언더퍼폼을 하고 미국은 여기서 혁신 성장을 했죠. 혁신 성장 기업들이 이걸 끌고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13년을 100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5배 올랐고 우리나라는 2배에도 못 올라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을 무조건 이렇게 언더퍼폼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균형되게 하시라는 것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국장 미장 뭐 다른 네. 다 섞어서 한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를 아웃퍼폼 한다라는 보장은 조금 논리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다. 좀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들도 좀 적어 주셨네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 예. 그러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요. 네. 우리나라 PBR이 0.9잖아요. PBR과 ROE 관계인데요. S&P 500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 넘고 나스닥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현주소
이 냉혹한 현실 이거를 조금 알자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경기순환 산업이 너무 높다. 그리고 글로벌 확고한 B2C 기업이 낮다. 혁신 기업이 적다. 네. 산업 전환이 미흡하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가 낮다. 그렇죠. 중장기 성장 잠재율이 떨어질 것 같다. 아하. 지금 온쇼어링도 진행되고 저출산의 인구 증가율도 둔화되고 아이고. 국내 설비 투자가 약하잖아요. 네. 70조가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쪼개기 상장 주주 권익 경시 아,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다. 아이고야. 주주환원 정책 지금 열심히 나오는데 이게 여러 가지 법제라든지 네.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이런 부분들이.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상법도 개정해야 되고, 상법 개정해야 되고. 네, 이사에 대한 상법의 어쨌든 그런 의무 조항 이런 것들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이다라는 거죠. 전쟁 리스크. 저는 뭐 이제 그거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전쟁 리스크 나오면 뭐 미국도 빠지니까. 저는 뭐 이제 또 저희들은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네. 뭐 계속 반대 입장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들은 진짜 깊이 다시 한번 좀 환기를 하면서 많이 새겼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밸류 프로그램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께서는 허심탄회하게도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뭐 그럼요. 스타트가 일단 시작된 거는 뭐 긍정적인 거죠. 근데 그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합니까? 그렇죠. 뭐 솔직히.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어떤 저는 선결 법계 조건이 있어야 된다. 뭐 약간 연성화 규정도 필요하지만 경성화 규정,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강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강제할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거 정치권에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죠. 정치권도 너무 그 이제 재벌 그룹이랑 또 이렇게 엮인 그런 뭐 뿌리들도 좀 있고 하니까. 거기까지 가면 또 아니 한 진짜 시간짜리 맞잖아. 아닙니까? 아니 맞잖아요. 저는 뭐 밸류업 프로그램도 좋지만 한국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고요. 돈을 버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지금의 산업 제도, 산업 구조로는 조금 부족함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산업 대개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근데 박사님, 그 저 잘 몰라서 미국이나 이런 데도 약간 그런 오너 중심으로 물적 분할도 하고 막 유증도 갑자기 막 이렇게 때려버리고 그럽니까? 저는 뭐 제가 뭐 미국 증시 잘 모르지만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사회나 이런데 아마 그 주주 권익에 위배되면 네. 아마 혼나죠. 저도 소송을 오히려 당하는 소송 걸로,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게 굉장히 징벌적 그 저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액 주주가 거기서 소송하면은 주총꾼 취급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변호사비 물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올해는 이제 반도체 때문에 저는 지수가 뭐 한 2,400에서 지난 2,800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방 경직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말씀하신 밸류업 프로그램은 뭐 장기적인 주제죠. 박사님께서 깔끔하게 끝내주시네요. 네. 오히려 정리를 더 잘 해주셨습니다. 네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세계 증시는 위험한 서커스다. 미국 경기는 업 될 것 같고 하지만 부채 소음은 있을 것 같다. 성장주 과열이고 후유증이 좀 있을 수도 있다. 한국 증시는 구조적인 약점으로 장기적으로 있겠지만 반도체가 그래도 지수를 좀 방어해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셔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예. 좀 증시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심층 인터뷰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